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에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게임 소울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1.8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큰 수치예요. 나오면 제게 불안해가지고 이 정도가 나오면 불안해서 제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늘 괜찮다고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계가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돌아가죠.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똑딱 똑딱 똑 이렇게 주기가 좀 어긋나는 듯한, 이게 지금 비트 에러가 난 상황입니다. 비트 에러가 없는 거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해하셨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시계 구조를 알아야 돼요.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보시면 요게 임펄스 주얼이에요. 요게 지금 락킹 되어 있는 팔렛 주얼, 요게 또 팔렛 주얼, 이게 팔렛 주얼이에요. 얘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언락킹, 임펄스, 락킹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임펄스 락킹, 언락킹, 임펄스, 락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락킹 됐을 때 가장 큰 소리가 납니다. 밸런스 휠이 이렇게 한번 돌아갔다가 반대로 한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갔다 오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거 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레이스 트랙이 있어요. 이어 달리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한 바퀴 돌고, 이제 여기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이제 그 주자도 한 바퀴 돌겠죠. 이 두 주자가 정확하게 출발선에서 바통을 주고받으면 비트 에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죠. 당연히 이 두 주자는 신체적 능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나 여기서 바통을 주고받게 되면 비트 에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 에러가 왜 나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브릿지가 있으면 스터드가 있고, 여기 레귤레이터가 있고, 스프링이 이렇게 감겨 있죠. 요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휠의 데드 포인트, 그러니까 멈춰 있는 포인트가 이 딱 중간을 벗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요 밸런스 휠이 돌아갔다 되돌아오는 이 시간이 일정하고 비트 에러가 없으면 요 밸런스 휠 임펄스 주얼, 요 임펄스 주얼의 위치가 딱 중앙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비트 에러를 0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밸런스는 양쪽으로 회전하죠. 양쪽으로 회전하는데 테스터기의 수치는 하나만 보여줍니다. 테스터기의 수치는
왼쪽으로 회전할 때 몇 도, 오른쪽 회전할 때 몇 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트 에러를 0으로 맞춰야 신뢰도가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정밀 타이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비트 에러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게 수월하죠.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 에러가 있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계속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팔레포크죠? 여기 어딘가에 임펄스 주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핀과 핀 사이 딱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계는 비트 에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 에러를 0으로 만드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밸런스 휠의 중심과 팔레포크의 중심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이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비트 에러를 사용을 합니다. 비트 에러가 0이 나오면 아마도 이 중심선이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정말인지 볼게요. 데드 포인트를 정렬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찍은 모습이에요. 1.7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 에러 0이 좋은 걸까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딱 중간에 있는데 비트 에러는 엄청나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비트 에러가 0인 것만 찾으면 이 시계를 망가뜨리진 않아요. 망가뜨리진 않는데 어떤 기능을 못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셀프 스타팅. 셀프 스타팅. 그걸 너무 못 쓰네. 아무튼 셀프 스타팅을 못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팔레포크가 딱 정중앙에 있을 때, 자, 팔레포크가 정중앙에 있을 때 여기 둘 중에 하나 팔렛 주얼이 어딘가에 닿고 있어요. 어딘가에 닿고 있어요. 이, 이 구조를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빗면에 요 이빨이 닿아서 밀어주면 여기 움직이는 원임, 이게 움직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께서 쓰시는 시계의 작동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멈춘 시계에다가 태엽을 감으시면 이 중에 어느 이빨이 팔렛 주얼을 밀어서 혼자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시계가 한번 멈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태엽이 감겨 있어요. 그러면 멈췄다가 얘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우리는 멈췄다고 인식조차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비트 에러 0이 무조건 좋다. 그래서 비트 에러를 만약에 맞췄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시계는 데드 포인트가 엉뚱한 데 있겠죠? 뭐 여기를 보거나 저기를 보거나, 그럼 이 친구는 셀프 스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줘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예요. 뭐 더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작동은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시계에 있던 팔레포크입니다. 지금 팔레포크를 보시면 여기가 유독 크죠? 크고 좀 길어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작동하는 힘에도 차이가 있고 속도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방금 이 시계의 팔리포크예요. 1939년에 만들어진 오메가 30 무브먼트의 팔리포크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팔리포크를 설계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등거리 팔렛이 있고요. 원형 팔렛이 있어요. 등거리 팔렛을 보면 여기가 락킹 플레인인데 쭉 따라가면 반대쪽 락킹 플레인에 도착해요. 그리고 여기가 임펄스 부분이거든요. 따라가면 안 나오죠? 락킹을 언락킹 하는 힘은 같은데 임펄스를 받는 힘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더 바깥에 있죠? 아까 전에 팔레포크의 한쪽이 조금 길었잖아요. 여기가 긴 거예요. 임펄스 플레인이 좀 더 멀리 있는 거죠. 임펄스 포인트가. 그래서 더 많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밸런스 휠은 한쪽으로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보다 더 오래된 시계에 사용하던 방법이거든요. 임펄스 플레인이 쭉 따라가면 락킹 플레인에 들어가요. 그럼 얘는 반대로 언락킹에 필요한 에너지는 같지 않지만 여기 임펄스를 받는 위치는 동등하기 때문에 균일한 임펄스가 필요한 시계에 이런 팔레포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요걸 사용하는 친구는 이스케이프 휠도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요것은 아까 그 오메가 시계의 이스케이프먼트 작동 영상이에요. 태엽을 완전히 풀어놓고 아주 조금만 감아 놓은 거예요. 감아 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이쪽이 느려요. 느리고 이쪽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쪽이 힘은 더 강해요. 보다 보면 방금 안 걸렸죠? 방금 안 걸렸어요. 그 이유가 얘가 빨리 움직여서 이걸 밀어줘야 되는데 속도가 못 따라간 거예요.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락킹 언락킹 과정이에요. 이스케이프 휠의 회전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게 락킹이 됩니다. 이 락킹된 팔레프크를 언락킹 하려면 그만큼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납니다. 한 절반 정도 나요. 다 사라집니다. 리프트 앵글이 크면 클수록 이 손실 에너지가 큽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이제 볼게요.
팔레 포크가 있어요. 이쪽이 길죠? 이쪽이 길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강할 겁니다. 밸런스 휠을 이렇게 그렸어요. 팔레 포크가 이쪽이 언락킹 되면 팔레 포크를, 아니, 밸런스 휠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시계를 보시면 이 스프링이 풀릴 때하고 감길 때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스터드가 있고 레귤레이터가 있다. 그때 풀리는 거는 좀 과장 좀 보태서 이런 모양으로 풀려요. 그런데 감길 때는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감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스터드하고 레귤레이터 두 군데서 지지를 하니까 감길 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밸런스 휠은 이렇게 생긴 팔레 포크를 가집니다. 이것 때문에 브릿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밀어주니까 여기서 더 많이 필요한 언락킹 에너지를 여기서 보충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계는 비트 에러가 0일까요? 얘가 더 강하게 밀어주는데 그럼 얘는 이쪽으로 더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적게 돌아가고 그럼 비트 에러가 0이에요. 그럼 여기서 비트 에러 0인 지점은 좀 더 앞에 있겠죠? 그런데 1.7ms 이렇게 엄청 크게 날 정도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시계가 비트 에러가 0이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모든 시계는 비트 에러가 0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 에러 0이 되어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테스터기를 사용한다든지 조립할 때 완성도를 높인다든지 서비스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타이밍을 하고 싶어서 비트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반탄젠트, 세미 탄젠트 형태의 이 팔레포크를 만듭니다. 이제 반반 섞은 거예요. 얘가 좀 더 길어 보이죠? 얘가 이 각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얘가 좀 더 각도가 적네요. 얘가 움직이면서 얘한테 필요한 동력을 보충해 준다. 얘는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주는 방향이 감기는 방향이에요. 밸런스 휠이 있고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감기니까 브릿지가 이쪽에 있겠네요.
그죠? 브릿지 이쪽에 있고, 요렇게 감길 때 감겨야 되니까 여기에 스터드 있고 여기에 레귤레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게 7750이었나? 그런데 지금 팔레포크가 거꾸로 돼 있어요. 뒤집어 놨어요 지금. 요게 팔레포크 아랫면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대가 되겠네요 이제. 그럼 반대로 브릿지가 여기 있고 이게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헤어스프링이 감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헤어스프링이 감겨 있는 방향하고 브릿지의 방향, 이게 여기서 갈립니다. 얘 때문이에요. 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얘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나오는 시계들은 0으로 맞춰서 나오고 있죠. 0으로 맞춰도 거의 중간에 와요. 근데 이런 애들은 0으로 맞춰도 거의 중간에 오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팔레포크가 무겁고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돌리면 비트 에러가 바뀌어요. 지금 1.5거든요. 자세를 바꾸면 지금 1.6, 1.6, 자 1.8. 이게 팔레포크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다구나.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안녕.